당신이 매일 바르는 여름철 필수품 이것에 나노 독성 물질이 있다. 뭘까요? 자, 이 앞에 또 준비가 돼 있는데요. 매일 바른다고요? 네, 매일 바른다니까 뭔가 알 것 같은데 바른다. 공개를 해봅니다. 바로 저도 오늘 아침에 바르고 나온 선크림입니다. 근데 이 선크림을 발라야 뭐 노화도 방지하고 피부암도 예방하고 그래서 저희가 엄청 바르라고 또 강조를 했는데 하거든요, 이게 무슨 소린가요, 임 교수님? 그러니까 선크림 자체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나온 단어 중에서 나노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나노라는 게 보통 크기를 지칭하는 단위인데요. 우리가 보통 쓰는 단위는 1m의 1000분의 1이 1mm라는 단위를 쓰고 밀리미터의 1000분의 1이 마이크로메타라는 단위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로메타의 1000분의 1이 나노메타라는 단위가 되다 보니까 1mm라는 요 작은 거에 100만 분의 1 정도의 크기를 기술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똑같은 물질에 대한 것들을 갖고 제품을 만들더라도 작게 만들면 작아지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의 어떤 기능성들이 생기게 되는데 특히 이제 선크림과 같은 것들은 우리가 발림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만 바르고 나면 뭐 화장 잘 먹는다고 그러듯이 선크림이 흡수가 잘 되는 느낌이 드는 느낌이 안 바른 것 있었는데 같구나. 이런 경우가 대부분 작게 만드는 나노 기술이라는 것을 써서 피부 속에 잘 침투가 되도록 하는 그러한 속성들을 기술로서 적용을 시킨 것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나노라는 기술 자체는 크기가 작아지면서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아마 최근에 많이 밝혀지고 있는 연구되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나노라고 하면은 최첨 단위 과학 기술 같은 거 아닌가요? 이 좋은 거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은나노, 뭐 나노 젖병, 나노 세탁기, 나노 굉장히 좋은 거 같은데요. 그러니까 기술의 집약체 같구만.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냥 은은 독성이 없습니다. 근데 크기가 작아진 은 나노 상태에선 독성이 어느 정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물질이더라도 크기가 작아지면서 독성을 갖는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어서 독성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작다라는 것은 일단 우리 몸 안에 깊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만약 호흡기를 통해서 간다면 기본적으로 호흡기를 통해서 혈액으로 이동을 하는 것이 굉장히 쉬워지는데 과거에는 물질이 큰 것들은 대부분 폐에 달라붙어서 용출돼서의 문제점만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크기가 작아지다 보니까 이것들이 세포 간에도 이동이 이루어진다는 것들이 증명이 되어져서 과거와 달리 나노 사이즈의 물질들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전신에 이동을 할 수 있다. 라는 속성을 하나 갖고 있고요. 두 번째, 최근에 와서 이제 가장 문제점으로 부각되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제 이 후각 기능을 통해서 넘어가는 작은 크기의 나노들인데 이 근육이 붙어 있다가 살짝 떨어질 때 크기가 작아지면 쏙 뒤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작아진 크기의 나노 사이즈의 먼지와 같은 것들은 코 뒤로 들어가면 결국 뇌 쪽으로 이동을 할 수 있다라는 속설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최근에 이제 얘기하는 게 이 뇌를 감싸고 있는 BBB라고 합니다만 이거 보호막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보호막 역시도 크기가 작은 나노 사이즈의 먼지들은 통과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인체 피해가 과거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단 전신에서 특히 뇌 쪽이나 이런 굉장히 중요한 부위에서 피해를 나타낼 확률들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나노에 대한 기술력은 굉장히 쓰임새가 많은 반면에 부작용이나 이로 인한 건강 영향에 대한 부분들을 많은 연구 결과들로 좀 제품에 적용을 시켜서 판단할 필요성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나노라고 무턱대고 좋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그럼 지금부터 고민인 게 선크림을 안 바르면 피부암에 걸릴 것 같고 선크림을 바르면 건강에 위협받을 것 같고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수님? 그러니까 가려야 되나? 제품을 만드는 분들 입장은 기능을 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갖고 있는 제품으로서의 기능 쪽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를 하지만 이 자체가 갖고 있는 독성이라든가 건강 영향에 대한 실험들을 근거로 한 정보를 충분히 근거로 해서 제품들을 만들어 주셔야 하고 정부 입장에서는 제품을 만드는 사람들보다는 규제가 늦게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인되어진 정보들에 대한 것들을 소비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여러 가지의 절차를 통해서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을 하시는 것이 제품을 쓸 때 가장 건강 영향에 대한 부분들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생활 속에서는요, 교수님 어떻게 좀 적용을 해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당장에 발라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뭘 써야 되냐 이런 부분이 좀 답답하거든요. 정보를 정확히 이해를 하면 덜 쓰시는 것이 저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피부에 민감도라든가 여러 가지 영향이 있는 분들은 쓰실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럴 때는
적정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용 용량에 대한 것들을 기재를 해놨으니까 그 부분을 이해하고 쓰시거나 뭐 이런 것들이 좀 꺼림직하거나 안 쓰실 방향으로 가시려면 물리적으로 가리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모자를 쓰거나 뭐 선글라스를 끼거나 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의 물리적인 방법들을 이용을 하셔도 우리가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들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은 소비자 입장에서 선택적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네, 아직은 또 모르는 부분이 많은 문제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조심한다는 차원에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생활 속 유해 물질 그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컨을 켠 실내에서 기네요. 뭐가 폭발한다. 뭐가 폭발할까요? 정답 보겠습니다. 에어컨을 켠 실내에서 지지고 볶고 구우면 초미세먼지가 폭발한다. 정말이에요? 아마 한 4, 5년 전쯤에 고등어 사태를 기억들을 고등어 하실 사태. 겁니다. 고등어는 죄가 없는데. 아무 죄도 없는 고등어 때문에 제가 굉장히 좀 곤혹을 치르긴 했습니다만 우리가 실내 여름이 더 중요한 이유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환기율이 낮아지다 보니까 실내에 발생되어진 먼지들이 바깥 공기랑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랜 시간 동안 공기 중에서 실내에서 머물게 되고 그러다 보면 실내에서 발생된 여러 가지 물질들이 결합되어져서 이 자체가 굉장히 다양한 유해한 성분들을 함유하고 있을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원인으로 주로 작용하는 것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가 조리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럼 결국 우리가 불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요리를 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의 종류에 따라서는 발생되는 물질의 양이나 먼지의 형태가 굉장히 크게 차이가 생깁니다. 보통 우리가 집에서 조리를 하는 형태는 뭐 그냥 삶기도 하고 그다음에 튀기기도 하고 굽기도 하는 여러 가지의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발생되는 물질의 양들을 보시면 조리 전 상태보단 삶거나 튀기거나 구울 때 차차차차 발생되어지는 먼지의 양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립환경과학원이라는 곳에서 여러 가지 주방 조리와 연관된 실험들을 해본 결과에서 삶을 때는 한 119 마이크로그램 퍼 큐빅미터 정도의 먼지가 발생됐다면 굽기는 그거의 한 4, 5배 정도인 878 마이크로그램 퍼 큐빅미터 정도의 먼지가 발생이 되어졌고 아마 기억들을 하시겠지만 고등어가 왜 문제가 됐느냐에 대한 부분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쓰는 여러 가지의 재료와 사용하는 기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사용되어질 때의 기름의 비중이 가벼운 것이면 먼지로 기화되어지는 기화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고등어에서 발생되는 기름이 먼지로 전환되는 전환율이 높은 것들이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바깥 기준이 뭐 35, 뭐 15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고등어를 구울 때 무려 PM 2.5의 농도가 2,400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보통 바깥 기준에 수십 배에서 수백 배 가까이까지 올라가고 삼겹살은 그보다는 좀 적지만 그래도 1,400 그리고 계란 프라이와 같은 것들이 한 1,000 정도까지 올라가는 반면에 뭐 끓이는 음식을 할 때는 한 119 정도니까 그렇게 높아지진 않는 속성을 갖고 있어서 조리 방식과 조리할 때의 재료나 사용 방법에 따라서 발생되는 먼지나 유해 물질의 양은 굉장히 차이가 크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은 그냥 미세먼지가 아니라 아주 그냥 초초초 미세먼지라고 하는데요. 이 미세먼지가 너무 작아서 다 뚫어진다고 하던데 아무래도 우리 건강에는 좀 안 좋겠죠? 네, 당연하죠. 왜냐하면 보통 일반적인 먼지는 우리 코나 그다음에 기관지에 있는 점막들이 다 걸러주는데요. 미세먼지로 갈수록 이게 폐 깊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데요. 특히 이런 부작용이 천식 환자나 뭐 만성 호흡기 질환을 갖고 계신 분, 또 오랜 기간 흡연을 하신 분들한테는 이 초미세먼지 또 미세먼지가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여러 증상들도 생길 수 있지만은 무엇보다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거는 이런 것들이 또 발암 물질로 분류되고 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초미세먼지의 경우 5 마이크로 퍼 세제곱 미터 정도 올라가면은 폐암의 위험이 한 18%, 미세먼지율은 10 정도 올라가면 22% 폐암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발암 물질이라는 거에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고요. 문제는 또 세계보건기구의 보고에 의하면은 이 미세먼지를 위한 사망이 실내외에 있는 사람하고 실외에 있는 사람들을 비교를 해봤더니 실외에 있는 사람은 1년에 한 370만 명 정도가 전 세계적으로 사망이 있는 반면에 실내는 한 420만 명이나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내 오염이
훨씬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이미 밝혀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내에서 폐 자체에 들어갈 수 있는 미세먼지 영향이 훨씬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실내 그 공기 환경을 잘 유지하는 것이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실내 미세먼지가 위험하다고 해서 집에서 밥을 안 해 먹을 수도 없고 또 내 집에서조차 KF94를 쓰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 실내 미세먼지를 어떻게 하면 좀 줄일 수 있을까요? KF94 쓰셔도 됩니다. 집에서요? 조리할 저희가 집에서만 그래도 이라도 보고 조리할 싶어요. 때와 같은 그 짧은 시간만이라도 네. 호흡기에 영향이 있거나 임산부라시거나 기저질환자들인 경우는 먼지의 노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KF94 같은 마스크를 쓰시고 하시는 것도 오히려 방법이 되겠고요. 네네.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기억해 놓으셔야 되는 건 에어컨을 틀어놨던 실내 공기를 계속해서 막아놓게 되면 오염물질의 농도는 계속해서 누적이 되어지면서 높아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조리를 할 때는 환기를 기본적으로 병행을 하시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겠고요. 두 번째로는 보통 주방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배기 후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게 소리가 나면 전부 가동이 된다라고 착각들을 하시는데 사실은 중간에 이제 주머니가 새는 경우들도 있고 뒤에 필터가 막혀 있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잘 빨려 올라가는 걸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A4 용지 같은 종이를 이렇게 대보시면 거기에 가서 쭉 달라붙으면 이게 그래도 어느 정도 가동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냥 소리만 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배기 후드에 대한 것들은 필히 오랜 기간 동안 쓰시지 않았으면 그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고요. 실내 문을 계속 닫고 있는 경우는 공기청정기와 같은 것들도 병행해서 쓰시는 것이 그나마도 먼지를 줄이는 속도를 많이 좀 낼 수 있는 방법이 되겠고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기억해 놓으셔야 될 건 진공청소기와 같은 것들을 쓰다 보면 먼지들이 바닥에 있던 것들이나 벽면에 있던 것들이 부위에서 뜨게 됩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는 오히려 원래의 상태보다 한 2배 이상 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일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물 청소와 진공 청소는 항상 병행해서 진행을 시켜주시는 것이 이런 먼지들을 실내에서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